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책장 한 구석에 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먼지만 쌓여가는 책들 있으시죠?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명작. 언젠가는 꼭 읽어야지 다짐했지만 막상 그 두께와 난해함에 압도돼서 차마 펼쳐보지 못했던 책들 말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혹은 당장 쓸모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지혜인 고전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면 AI가 단 1초 만에 수만 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넘쳐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진단 말이죠. 분명 챗GPT 얘가 이렇게 하고 저리로 가라고 정답을 말해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보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지켜주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식일까요? 저는요, 그 지식 너머를 꿰뚫어 보는 해석의 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힘이 바로 낡은 책 속에 숨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전 속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살아남은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불안과 고독을 위로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전이라고 하는 높은 문턱 앞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디딤돌 하나 오늘 놓아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고전 책방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지은이 임지은, 펴낸 곳은 심플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학문적인 분석이나 교과서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의 고전 읽기를 제안합니다. 복잡한 줄거리에 지치지 않도록 일단 15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겠죠. 이것을 디딤돌로 원작을 읽을 용기를 가져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제 마음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벅차오릅니다. 자작나무 채널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오늘 소개하는 이 고전 책방 채널도 역시 거의 비슷하게 시작됐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 그냥 책이 좋아서 영상을 만들던 그 작고 외로웠던 학고 시절부터 이 책의 저자와 저는 서로의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던 벗이었습니다. 함께 꿈을 키우던 다른 벗들이 하나둘씩 지쳐서 떠나갈 때마다 좀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책으로 출판하는 단단한 결실을 맺는 분들도 계시니 이게 마치 제 일처럼 기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무님들의 다정한 응원 댓글 많이 기대하겠고요. 또 서점에서 이 책 발견하시면 반갑게 손에 쥐어봐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도 밑에 달아 놓을게요. 그럼 지금부터 고전 책방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는 당신에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살로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아동 학대 뉴스를 접할 때면 세상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과 외로움이 전해지면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 작은 꼬마 제제가 떠오른다.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스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제제처럼 가난과 외로움, 폭력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극심한 생활고 탓에 학업을 중단하고 어부, 바나나 농장 인부, 권투 선수,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독재와 빈곤, 사회적인 불평등에 시달리는 브라질 사회의 밑바닥을 살아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49살이던 1968년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발표하며 브라질의 국민 작가로 떠올랐다. 나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 그 안을 펼쳐 보였다라는 고백처럼 이 작품은 그의 외롭고 아픈 유년기의 삶 그 자체이다. 이 소설은 가족과 이웃들의 미움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5살 소년 제제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데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히 보여준다. 세상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던 제제는 라이 무렌지 나무와 뽀르뚜까라는 두 존재를 만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경험한다. 비록 그들을 영원히 잃는 가혹한 상실을 경험하지만 제제는 그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이해 덕분에 과거의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전하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제제의 이야기는 1900년대 중반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 외곽에 위치한 방구 지역에서 시작된다. 악동 꼬마 안에 노래하는 작은 새. 5살 소년 제제는 실직한 아빠를 대신해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와 누나들, 그리고 형,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집세도 8달치나 밀린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 가족들은 어린 제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제는 걸핏하면 밖에서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며 매를 맞고 다니는 동네 악동으로 이름을 날린다. 사람들이 제제의 안에는 악마가 살고 있다라고 수군될 정도다. 하지만 제제는 자기 안에 노래하는 작은 새가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 새는 제제만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그는 실직한 이웃집 아저씨와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커가면서 내가 속으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해. 생각이 생겼다는 것은 너도 이제 곧 내가 말했던 철드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야. 그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이 자라서 우리 머리와 마음을 모두 돌보게 돼. 생각은 우리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되지. 그럼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애들이 여러 일을 배우는 걸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러면 하느님이 그 새를 너처럼 영리한 다른 꼬마에게 넣어주시지. 아주 멋진 일 아니니? 이해와 소통의 시작. 제제의 가족은 밀린 집세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어느 날 이사한 집 뒷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제제는 문득 나무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떤 요정이 말해 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제제는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뒤로 매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가족 중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제 뒷마당의 민기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제재가 민기뉴에게 말한다. 하늘에 예쁜 구름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노래하는 작은 새를 날려보내자고. 곧 잎사귀 모양의 예쁜 구름이 다가오자 제재는 벌떡 일어나 셔츠를 풀어헤치며 외친다. 내 작은 새야 훨훨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너를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 제재는 이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인 민기뉴를 만났기에 자기 안에만 머물던 작은 새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새가 자기처럼 외롭고 지친 또 다른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들어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어린 나이에 혼자 글을 깨친 제재는 또래의 아이들보다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담임인 세실리아 선생님은 제재의 딱한 형편을 알아채고 쉬는 시간에 생크림빵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고 책을 잘 읽는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제재는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동네 악동에서 모범생으로 순식간에 변신한다. 꾸짖음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세실리아 선생님을 위해 매일 아침 이웃집 정원에서 몰래 꽃을 꺾어다 그녀의 꽃병에 꽂아준다. 하지만 곧 이웃집 주인의 신고로 제재의 꽃서리에 대해 알게 된 선생님이 조용히 그를 불러 나무란다. 제재, 왜 그런 짓을 했니? 선생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 꽃병만 늘 비어있는 게 마음 아팠어요. 제재,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병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에게 이 꽃을 가져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제재가 인생 친구를 만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어느 날 인상이 험악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부유한 포르투갈인의 자동차 뒷바퀴에 매달리는 장난을 치다가 엉덩이를 세차게 얻어맞고 혼쭐이 난다. 그런데 며칠 뒤 유리 조각에 발을 다쳐 절뚝이며 걷는 제재를 발견한 포르투갈인이 말없이 약국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준다. 그는 고통을 꾹 참고 치료를 마친 제재에게 너는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인다. 그 순간 제재는 이 포르투갈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처음으로 학교와 집을 벗어난 진짜 세상 속에서 만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어른이었다. 제재는 이후 그를 뽀르뚜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서고 뽀르뚜가도 다가오는 제재에게 편견 없이 마음을 연다. 그는 제재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집에도 초대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눈다. 제재는 뽀르뚜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어른의 잣대가 만든 폭력. 어느 날 풍선 만드는데 정신이 팔린 제재에게 누나가 빨리
밥부터 먹으라고 거칠게 닥달한다. 이에 화가 난 제재는 무심코 이 갈보야 라고 욕을 내뱉는다. 그는 이 욕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격분한 누나와 형은 제재가 피투성이가 되고 이가 부러질 때까지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른다. 가족들은 매질로 엉망이 된 제재의 몰골을 감추려고 이틀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겨우 몸을 추스린 제재는 실직한 후 집안에만 박혀있는 우울해하는 아빠를 위로해 주려고 길거리 가수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준다. 노래 가사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밝은 달빛 아래에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라는 내용이었다. 아빠는 어린아들이 이런 노골적이고 상스러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에 격분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재의 뺨을 후려친다. 충격에 빠진 제재는 말문을 닫고 일주일간 알아눕는다. 나를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려주고 사람과 그들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줄 중요한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내 마음 속에서 슬픔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유도 모르는 채 모질게 얻어맞은 짐승처럼. 욕설과 노래가 상스럽다는 것을 제대로 알 턱이 없는 어린 제재에게 가족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게 보인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꾸짖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식이라는 틀을 벗어나 들쭉날쭉한 자신들만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커나가는 존재들이기에 더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소통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어렵게 회복한 제재는 뽀르투갈을 찾아가 가족에게 당한 폭행에 대해 털어놓는다. 그는 이제 아빠가 너무 미워요. 뽀르투가가 아빠한테서 저를 사서 아들처럼 키워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다. 뽀르투가는 제재의 아픔의 연미를 느끼며 눈물을 글썽이고 친부모에게서 아이를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제재를 더욱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다. 제재는 가족에게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뽀르투가 덕분에 가까스로 상처를 추스릴 수 있었다. 때이른 이별, 영원히 남은 사랑. 어느 날 뽀르투가의 차가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이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뽀르투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재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열병에 시달린다. 제재와 뽀르투가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갑자기 알아놓은 제재를 그저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제재는 생각한다.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유리조각에 찔린 곳을 바늘로 꿰맬 때의 느낌도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제재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회복하고 제재의 아빠는 다시 공장 지배인으로 취직한다. 가족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는데 마을 도로공사로 뒷마당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려나갈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아빠는 상심한 제재에게 너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릴 때쯤이면 우리는 멀리 이사가 있을 테니 너는 그게 잘렸는지도 모를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제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벌써
잘 나갔어요, 아빠. 벌써 일주일도 전에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잘 나갔어요. 제제에게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자신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세상 단 하나뿐인 소통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처음으로 그 역할을 해준 이가 바로 뽀르뚜가였다. 그런데 뽀르뚜가가 떠난 지금 제제는 라임 오렌지 나무마저 함께 잘려나간 듯한 상실감에 빠진 것이다.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너무 일찍 알게 된 제제는 한순간에 철부지 아이에서 철든 어른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훌쩍 흘러 48살이 된 제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뽀르투가에게 편지를 쓰며 소설은 막을 내린다. 사랑하는 나의 뽀르투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기뉴와 뽀르투가에게서 받은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없었다면 제제는 사랑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제처럼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이해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바람이 한 그루의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있다. 그 소중한 마음이 꺾이고 시들지 않도록 내가 먼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아주 평범한 당신에게. 스토너, 존 윌리엄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에서 더 승진하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윌리엄 스토너라는 평범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스토너 1965년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0년대 들어 역주행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국 텍사스주 출신의 작가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의 주인공처럼 대학에서 30여 년간 문학을 가르쳤으며 교직 생활에 대한 소박한 열정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스토너는 정치나 실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문학과 교육에만 열정을 쏟고 헌신하는 인물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지위 하나 없이 평생 아웃사이더 조교수에 머물렀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사랑을 지키는 데에도 실패한 인물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툴고 고지식하며 실패투성이인 이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날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평범함의 재발견 때문일 것이다. 스토너는 요란한 성공담 없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성공을 강요받는 시대에 성공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이 작품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전한다. 스토너는 남들이 뭐라든 자신이 사랑하는 문학과 강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남들의 변덕스러운 시선보다 자신의 작지만 단단한 신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스토너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다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낯설지만 묵직하게 다가온다.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를 두고 나는 그를 그 어떤 영웅보다 더 영웅적인 존재로 본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평가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짜 위대함이다. 윌리엄 스토너의 아주 평범한 이야기는 1910년대 미국 미주리주에서 시작된다. 문학, 삶을 변화시키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스토너는 선진 농사법을 배워오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미주리주 컬럼비아에 있는 미주리 대학교 농과대에 진학한다. 학업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어느 날 영문학 개론 수업에서 세익스피어의 시를 접하고 문학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흥분에 사로잡힌 그는 그때부터 농과대 커리큘럼은 뒤로 한 채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영문학에 푹 빠져 산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척박한 땅처럼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문학을 통해 세상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낀다. 스토너의 변화와 열정을 눈여겨본 영문학과의 아처 교수가 그에게 전공을 바꾸고 자신처럼 교육자의 길을 걸으라고 제안한다. 그의 지도 아래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아들이 농부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학에 남는다. 그는 강사일로 돈을 벌며 대학원 과정에 진학한다. 이 결혼은 실패작. 스토너는 어느 교직원 파티에서 부유하고 보수적인 은행가 집안에서 자란 아름다운 여인 이디스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리고 학교 근처에 방 하나가 딸린 작은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 성에 무지했던 이디스는 남편의 욕망은 외면한 채 하루 종일 집안일에만 매달리고 스토너가 다가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기가 일쑤였다. 스토너는 곧 깨닫는다. 그는 한 달도 안 돼서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에 안착하지 못한 스토너는 워커홀릭처럼 수업과 연구에만 매달리고 4년 뒤에야 두 사람 사이에서 딸 그레이스가 태어난다. 스토너는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이디스에게 줄 수 없던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는 출산 후 오랫동안 알아누운 이디스를 대신해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엄마 같은 아빠 역할을 자처한다. 그런 중에도 틈틈이 글을 써서 첫 책을 출판한다. 덕분에 조교수로 승진해 종신 교수 자리를 얻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교수로 자리 잡는다. 이디스는 남편이 종신 교수가 되자마자 더는 기저귀 냄새로 가득한 비좁은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아버지에게 $6,000를 빌려 정원이 딸린 2층 집을 장만한다. 얼마 뒤에는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고 극단에 들어가 디자이너 겸 배우로 활동하며 자유분방한 극단 사람들을 집으로 마구 불러들인다. 스토너는 이러한 이디스의 변화가 성가셨지만 그녀에게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주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뿐이다.
이런 스토노의 무반응에 화가 난 이디스는 갑자기 극단 활동을 접고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고는 스토노가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를 숨막히게 통제하기 시작한다. 아이를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억지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빠와 함께 보낼 친밀한 시간을 좀처럼 주지 않는다. 그레이스는 엄마의 극단적인 통제 아래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수록 스토너와 이디스의 사이는 더욱 멀어진다. 한 번의 사랑, 영원한 상실. 스토너는 한 학생의 박사과정 통과 문제를 두고 학과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강한 로맥스 교수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누구보다 문학의 진심이었던 스토너는 그 학생에게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통과를 반대하지만 로맥스 교수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결국 심사를 통과한다. 얼마 뒤 로맥스 교수가 영문과 학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스토노의 순환이 시작된다. 상급 학년과 대학원 수업을 맡아오던 스토너가 졸지에 초보 강사처럼 저학년 기초 과목만 배정받은 것이다. 학과정과 불편한 관계라는 사실을 눈치챈 학생들도 더는 스토너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스토너는 입지가 좁아지면서 학교를 떠나는 것까지도 고민하지만 이디스는 컬럼비아의 집과 친구들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리고 권태와 무력감이 스토너를 엄습한다. 이제 42살인 그의 앞날에는 즐겁게 여길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아도 굳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다. 바로 그때 스토노의 인생에 캐서린이 나타난다. 20대 강사 캐서린의 논문 지도를 맡으며 가깝게 지내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녀는 스토노의 생각과 신념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해준 사람이었고 무관심과 실패로 점철된 과거의 삶을 잊게 해준 사람이었다. 곧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수군댔지만 그들은 함께할 때의 행복이 너무나 커서 바깥 세상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이디스는 스토너가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냉담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중 로맥스 학과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빌미로 캐서린을 해고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자신의 권위에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스토너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로맥스가 스토너가 사랑하는 캐서린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서로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주고 싶었던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의 도피가 아닌 현실의 이별을 택한다. 캐서린은 어느 날 사직서를 써서 영문과 사무실의 우편으로 보내고 오후 2시 기차에 몸을 싣고 컬럼비아를 호련히 떠나버린다. 그의 여름 스토너는 생애 처음으로 원인 모를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 한쪽 귀까지 멀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급속히 늙어간다. 이후 캐서린의 소식을 들은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다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캐서린이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스토너가 떨리는 손으로 책의 첫 장을 펼치자 WS에게라고 윌리엄 스토너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다 온 것 같았다. 방금 그녀를 만졌던 것처럼 손이 저릿했다. 그 상실감,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상실감이 쏟아져 나와 그를 집어삼켰다. 실패 너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 로맥스 학과장의 견제로 스토너는 계속 저학년 기초과목만 배정받는 수모를 겪는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일부러 고급 과정 교재를 사용해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깊이 있는 강의를 이어가고 학생들은 점차 그의 강의에 빠져든다. 결국 학교 측은 스토너의 강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어 마지못해 다시 대학원 고급 과정을 맡긴다. 문학과 수업에 대한 열정 앞에서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념을 보여준 것이다. 세월이 흘러 63살이 된 스토너는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의 병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아 퇴직을 선언한 뒤 집에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린다. 죽어가는 그의 곁에 오랜 세월 히스테리컬한 엄마의 통제에 눌려 살다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다른 도시로 떠났던 딸 그레이스가 찾아온다. 전쟁에 참가했던 남편을 잃고 술에 빠져 사는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며 울먹인다. 스토너는 너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 라고 말하며 삶의 매 순간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딸의 실패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그는 침대 위에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듯 보이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뒤돌아본다. 교육에 대한 원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겨야 했고 행복한 가정을 원했지만 아내와 딸은 자신 곁에서 행복하지 않았으며 사랑을 원했지만 인생 단 하나의 사랑인 캐서린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는 계속 생각한다. 너는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기쁨 같은 것이 몰려왔다. 여름에 산들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것없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 없는 생각이었다. 스토너는 깨닫는다. 남들이 뭘 하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문학과 교육에 대한 성실함과 열정을 한결같이 지켜낸 자신의 인생은 누구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부가 오롯이 담긴 책을 펼치며 평온히 삶을 마감한다.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 누구나 홀로 맞이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응시하고 심판하는 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살아가는 동안 남들 눈에 비치는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실패로 이어진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토너처럼 지나온 삶을 평온하게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 22편의 책의 리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편을 골랐고,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스토너에 대해 조금 더 저의 주관적인 리뷰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인 스토너의 삶은 겉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문학 교수가 되었지만 그는 평생을 대학이라는 좁은 사회의 구석진 자리에 머물거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이름을 널리 알린 것도 아니었죠.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저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스토너를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저런 그지 같은 아내와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저 냉전과 침묵을 견디며 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처연했습니다. 학교는 또 어떤가요? 부조리한 동료 교수 로맥스의 횡포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생애 단 한 번, 정말 딱 한 번 찾아왔던 진정한 사랑, 캐서린을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토너는 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이지 못했을까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발 거기서 나와. 화를 좀 내봐 스토너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고 힘듭니다. 그의 삶이 막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에 이랬던 저의 모든 원망과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앞둔 스토너가 마지막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너는 무엇을 기대했나? 처음에는 이 질문이 스토너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곱씹을수록 저자가 스토너의 입을 빌려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는 것만 같습니다. 아저씨, 자작나무 아저씨, 당신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해? 그래서 당신은 그 기대대로 살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스토너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는 삶을 잘못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정말 그렇게 버텨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딸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부조리한 학교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지 않았잖아요. 사랑을 떠나보낼 때조차 그 사랑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일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임을 저자는 스토너는 온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에 스토너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온 힘을 다해 살아냈어. 비록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나는 내 삶을 사랑했다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스토너의 삶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던 일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 견뎌내야만 하는 일상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스토너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스토너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Snow is falling in the quiet night. Streetlights hum in their golden light. I see your face in every shadow turn. The frost bites, but it's you I yearn. Winter's glow, it wraps
sounds linger in the icy air. A fragile moment we almost shared. Your hand reached out, but the moment froze, lost in time, where the cold wind blows. Every step feels like a choice, echoed soft in a voiceless voice. Whoa, winter's glow, it wraps us tight underneath the pale moonlight. Tell me, do you feel it too? The warmth of me, the cold of you. A single flake melts on my skin, fragile as the place we've been. The trees stand still, the stars align, but you're not here. Not this